설악산 깊은 산골짜기,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전직 경찰 특공대 윤서아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살려달라고 제 자식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때 절벽 위에서 추격자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죽은 조카의 복수를 위해 윤서아는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복수의 동행, 이제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설악산 깊은 산골짜기의 날카로운 바위 틈을 핥으며 지나갈 때마다 산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서아는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는 폐가 마당에서 수북이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다 말고 허리를 펴며 산 아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군데군데 기워 입은 낡은 야상 점퍼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윤서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장작을 옮기던 김동현이 장갑 낀 손을 비비며 윤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동현이 입김을 하얗게 내뿜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누나, 그만 들어가시죠. 눈이 그칠 기미도 없는데 뭐하러 계속 쓸고 계세요? 아무리 치워봤자 다시 쌓일 텐데요. 윤서아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입 다물고 안으로 들어가. 장작불이나 더 지펴. 동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윤서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혹시 뭔가 느낌이 오세요? 윤서아가 빗자루를 바닥에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짐승 소리가 아니야. 사람 발소리야. 그것도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동현이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날씨예요? 이 깊은 산골짜기까지요? 누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윤서아가 허벅지에 매달린 낡은 단검집을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감이 틀린 적 있었어? 저 아래 계곡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 넌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윤서아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눈 덮인 험한 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20년 군 생활과 경찰 특공대 시절의 노련함이 몸에 배어있는 윤서아는 깊은 산골짜기의 절벽 비탈을 마치 평지처럼 달렸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던 윤서아가 절벽 끝 가시덤불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곳에는 고급 양복이 찢겨나간 채 피투성이가 된 노인 한 명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목줄기에 손을 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네. 근데 이 상처들은 뭐야? 윤서아는 노인의 몸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순히 벼랑에서 굴러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교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던 노인 정일권이 간신히 눈을 뜨더니 윤서아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정일권이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제 목숨을, 제 자식이. 윤서아가 정일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제대로 말해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자식이라고요? 정일권은 대답 대신 발작하듯 기침을 내뱉으며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벽 위쪽에서 여러 개의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숲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호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향해 침을 뱉으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피 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차가 굴러떨어질 때 이쪽으로 뛰어내린 게 확실해. 빨리 내려가서 확인하고 끝장내. 숨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윤서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위쪽의 불빛을 살폈습니다.
지금 당장 노인을 업고 움직이기에는 적들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윤서아가 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정일권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멧돼지굴 입구에 손수건을 던져두고 정일권의 찢어진 코트 조각을 날카로운 바위 끝에 걸어 계곡 쪽으로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윤서아가 정일권을 등에 업으며 귓속말로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를 악물어요. 소리라도 내면 둘 다 죽습니다. 알겠죠? 윤서아는 정일권을 업은 채 깊은 산골짜기의 폭포 뒤쪽에 숨겨진 작은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밧줄을 타고 내려온 이강호와 일당들이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손수건을 주워들며 이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장님, 이거 보십시오. 피 묻은 천이 굴 입구에 떨어져 있습니다. 안에서 짐승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강호가 굴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기랄, 이 추위에 피 냄새 맡은 짐승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지. 물에 떠내려갔거나 저 안에 끌려 들어갔을 거야. 더 찾아봤자 시간 낭비야. 부회장님한테는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보고하자고. 적들이 철수하는 소리를 들으며 윤서아는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정일권의 몸이 사정없이 떨리며 차가운 식은땀을 흘리자 윤서아는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윤서아가 정일권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다 갔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곡 물길로 움직일 테니까 의식 놓치지 마세요. 윤서아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발목이 잘려나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5시간을 걸어 깊은 산골짜기 안쪽의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폐가 안으로 정일권을 옮긴 윤서아가 다급하게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최 박사님, 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내상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최 박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한밤중에 그 험한 산길을 어떻게 올라가? 게다가 자네 주변 감시가 얼마나 심한데. 윤서아가 정일권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약초 캐는 사람처럼 위장해서 뒷길로 오세요. 빨리요. 잠시 후 약초 망태기를 맨 최 박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깊은 산골짜기의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최 박사는 정일권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이건 태성그룹 정일권 회장 아닌가? 서아, 대체 누굴 데려온 거야? 윤서아가 수술 도구를 꺼내 최 박사에게 건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환자일 뿐이에요. 살려야 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제 억울함도 풀 수 있어요. 최 박사가 메스를 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장 파열에 출혈도 심해. 이런 환경에서 수술하는 건 위험천만이야. 서아, 지열 좀 도와줘. 수술이 시작되자 정일권이 고통 속에서 짧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윤서아는 정일권의 거친 손마디를 꽉 잡으며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정일권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는 윤서아의 얼굴을 흐릿한 시야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정일권이 가늘게 뜬 눈으로 윤서아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은 절 죽이려 혈안인데 처음 보는 이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걸까? 윤서아가 정일권의 이마를 닦아주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버티세요. 아직 하실 일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저놈들 손바닥 아닙니다. 수술은 밤을 꼬박 새우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최 박사가 땀을 닦으며 도구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폐가 문을 나서던 최 박사가 윤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비는 넘겼어. 하지만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야. 자네도 무리하지 말고. 밖에 흔적은 내가 지워놓을 테니 걱정 마라. 윤서아는 최 박사를 배웅하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폐가 주변 눈 위에 남은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윤서아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 아래는 지금쯤 누군가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서아가 숫돌에 단검을 갈며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 드는 세상, 정말 끔찍하군. 그 시각 서울의 화려한 저택에서는 정현석이 와인 잔을 돌리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강호가 방 안으로 들어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노인은 산짐승 밥이 됐을 겁니다. 폭풍에 휩쓸려 간 걸로 처리하면 의심할 사람 없습니다. 정현석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좋아. 내일 바로 긴급 이사회야. 회장이 실종됐는데 회사를 그냥 둘 순 없지. 내가 임시로 회장직을 맡아서 안정시켜야겠어. 정현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지만 설악산 깊은 산골짜기의 폐가는 다시 고요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쓰러진 정일권의 머리맡에 앉아 묵묵히 칼날을 세웠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폐가에 스며들었지만 윤서아의 눈은 번뜩이며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나흘이 지났지만 폐가의 낡은 방에 누워있는 정일권은 여전히 넋 나간 사람처럼 천장에 얼룩만 응시했습니다. 윤서아가 쟁반에 담긴 따뜻한 미음 그릇을 들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아가 침대 옆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숟가락으로 미음을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힘을 차려야 복수든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정일권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 윤서아의 손길을 거부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소. 제 자식 손에 죽을 뻔한 이 늙은이가 살아서 무엇을 하겠소? 그냥 이대로 산짐승 밥이 되게 내버려 두지 그랬소. 윤서아가 숟가락을 미음 그릇에 탁 소리가 나게 담그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산짐승 밥이 되는 건 쉽죠. 하지만 당신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겁니다. 여기 신문 좀 보시죠. 윤서아가 품 안에서 접힌 신문을 꺼내 정일권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정현석이 태성그룹 임시회장으로 추대되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정일권의 눈동자가 기사 속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격렬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가 신문을 바닥에 내던지며 정일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저 인간은 평생 승리자로 살 겁니다. 죽어서 짐승밥이 될 건지 아니면 살아서 저 인간의 죄를 물을 건지 직접 정하세요. 제 집엔 공짜 밥 먹는 식객은 필요 없으니까요. 정일권이 떨리는 손으로 윤서아의 야상 점퍼 소매를 꽉 움켜쥐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대로 죽어줄 순 없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제 아들놈의 목덜미를 잡기 전엔 못 죽어요. 윤서아가 다시 미음 한 숟갈을 떠서 정일권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무뚝뚝하게 덧붙였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이제부터 지옥 같은 재활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날부터 윤서아의 혹독한 재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서아는 정일권이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는 것부터 시작해 벽을 잡고 서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폐가 밖에서는 정현석이 고용한 사설 탐정들이 쥐잡듯 산맥을 뒤지며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윤서하는 폐가 외벽에 위장 그물을 더 씌우고 연기가 나지 않는 특수 땔감을 태우며 적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최 박사가 다시 폐가를 찾아와 정일권의 팔에 수액 바늘을 꽂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서울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정현석 부회장이 이미 유 원장을 위조했답니다. 곧 법적으로 회장님을 사망 처리하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할 겁니다. 정일권이 주먹을 불끈 쥐며 옆에서 무기를 손질하던 윤서아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윤 씨, 제 말 잘 들으시오. 제 아들놈도 모르는 스위스 비밀 금고 열쇠가 저 아래 산장에 숨겨져 있소. 거기엔 놈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도 들어있소. 윤서아가 가죽 장갑을 끼고 문 밖을 나서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회장님은 그동안 앉았다 일어나기 100번 하세요. 다리에 힘이 붙어야 서울 구경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윤서아는 정일권이 알려준 좌표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 아래 비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의 서재 책상 밑에서 USB와 비밀 계좌 자료를 확보해 돌아오던 길에 나무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현석이 보낸 킬러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넌 누구냐? 늙은이는 어디에 숨겼지? 순순히 불면 목숨은 살려주마. 윤서아가 몸을 가볍게 틀어 공격을 피하며 상대의 손목을 단번에 낚아채 으스러뜨릴 듯 꺾어버렸습니다. 킬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윤서아가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 앞마당에서 칼질하는 놈 치고 대접받는 놈 못 봤다. 짖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 윤서아는 총성 한 번 내지 않고 주변 지형을 이용해 킬러를 제압해 폐가로 끌고 왔습니다. 의자에 묶인 킬러가 입가에 피를 닦으며 윤서아를 노려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감당할 상대가 아니야. 이미 검찰 간부들까지 다 부회장님 손아귀에 있다고. 윤서아가 킬러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매수됐는지 이름대. 그래야 내 목숨이라도 부지할 거 아니야.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킬러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현석이 법조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조직을 형성해 정일권의 실종을 사망으로 굳히려 서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일권은 윤서아가 가져온 USB의 내용을 확인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평생 일궈온 제 회사가 저런 미친놈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니. 제가 자식놈을 짐승으로 키웠소. 윤서아가 정일권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시간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걸으세요. 근육이 붙어야 내려가서 놈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 아닙니까? 울고 짜는 건 이기고 나서 하세요. 그때 윤서아가 정일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3년 전 성남에 있던 그린빌 아파트 건설 현장 기억하십니까? 정일권이 눈썹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린빌? 아, 그때 붕괴 사고가 났던 현장 말이요? 인부 몇 명이 사망했던. 윤서아가 주먹을 불끈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죽은 인부 중에 제 조카 현우가 있었습니다. 겨우 25살이었어요. 대학 등록금 벌려고 방학 때만 일하던 착한 아이였죠. 정일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윤서아가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아들 정현석이 자재비를 빼돌려 부실 공사를 했고 그 때문에 현우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놈들은 돈으로 입을 막고 절 비리 경찰로 몰아 쫓아냈죠. 제가 당신을 살리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현석 그놈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정일권이 충격을 받은 듯 벌떡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윤서아가 그를 부축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사과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살아서 현우 무덤 앞에 가서 직접 빌라고요. 정일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제가 그런 짓을 저지른 놈을 아들이라고 끼고 살았다니. 제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먼. 윤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제가 복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일권은 윤서아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산속의 맑은 공기와 최 박사가 새벽마다 가져다 준 약초 덕분에 정일권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와 정일권 사이에는 현우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폐가에는 복수를 향한 두 사람의 서늘한 의지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윤서아가 단검을 갈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으면 일어나세요. 이제 곧 서울로 내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정일권이 지팡이 없이 천천히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가 밖으로는 여전히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서늘한 복수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산 아래쪽 마을까지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 정일권이 걸음마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동현이 숨을 헐떡이며 폐가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요. 이강호 그놈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돈 뿌리면서 수상한 사람 못 봤냐고 다니고 있어요. 최 박사님 약방까지 들이닥쳤다는데요. 윤서아가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 산 아래를 살폈습니다. 멀리 마을 입구에 검은색 SUV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단검을 허리춤에 차며 낮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동현아, 너는 당장 뒷산 쪽으로 내려가서 최 박사님께 연락해. 당분간 이리 오시지 말라고. 추적자들 눈에 띄면 다 끝이야. 동현이 두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나는요? 회장님은요? 여기 있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윤서아가 방 안으로 들어가 정일권을 깨우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고 가.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동현이 떠나고 윤서아는 정일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정일권이 눈을 뜨며 움찔하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요? 윤서아가 가방의 필수품들을 챙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추적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면 들킵니다. 당장 움직여야 해요. 정일권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하자 윤서아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걸을 수 있겠어요? 정일권이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여기서 잡힐 순 없소. 윤서아는 폐가 뒤편의 비밀 통로를 통해 정일권을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바위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1시간을 걸어 두 사람은 절벽 중턱의 작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윤서아가 정일권을 동굴 안으로 안내하고 입구를 나뭇가지로 위장했습니다. 정일권이 바위에 기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러다 제가 당신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니오? 차라리 저를 두고 가시오. 당신 혼자라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윤서아가 물통을 꺼내 정일권에게 건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으면 제 복수도 끝입니다. 당신은 정현석을 무너뜨릴 유일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아가 동굴 입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수색대가 추적견 여러 마리를 끌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강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개들이 냄새를 따라가고 있다. 이번엔 놓치지 마라. 살아있든 죽어있든 반드시 찾아내. 윤서아가 동굴 안으로 돌아와 정일권에게 속삭였습니다. 추적견을 풀었어요. 냄새를 따라올 겁니다. 정일권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소? 윤서아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산짐승 기피제예요. 냄새가 지독해서 개들이 후각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냄새를 맡아야 해요. 윤서아는 병 뚜껑을 열고 자신과 정일권의 옷에 약을 뿌렸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정일권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윤서아가 입구 주변에도 약을 뿌리며 대답했습니다. 곰 오줌이랑 독한 약초를 섞은 거예요. 개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코가 마비됩니다. 잠시 후 추적견들이 동굴 근처까지 다가왔지만 윤서아가 뿌린 약 냄새 때문에 방향을 잃고 다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강호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개들이 갑자기 왜 이래? 다시 훈련시켜야겠어. 일단 저쪽 계곡 쪽부터 뒤져봐. 수색대가 멀어지자 윤서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일권이 떨리는 손으로 윤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요. 윤서아가 정일권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 이러는 게 아니라 제 조카 현우를 위해 이러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정일권이 고개를 떨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그래도 고맙소. 당신 덕분에 제가 제 자식과 맞설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두 사람은 동굴 깊은 곳에서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윤서아가 가져온 비상식량을 나눠 먹으며 정일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씨, 현우라는 조카분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줄 수 있겠소? 윤서아가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제가 키웠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니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정일권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현우는 학비를 벌려고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그린빌 아파트 현장이었죠. 당신 아들이 자재비를 빼돌린 그곳 말이에요.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너진 건 3층 바닥이었어요. 부실한 철근과 시멘트 때문에. 현우는 그 밑에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일권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윤서아가 정일권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 아들을 무너뜨리는데 협조만 하세요. 그게 현우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굴 밖의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윤서아가 불을 끄고 입구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움직일 겁니다. 수색대가 마을 쪽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반대편 계곡으로 빠져나가요. 정일권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제가 최대한 빨리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소. 윤서아가 담요를 꺼내
정일권에게 덮어주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체온 유지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힘들 겁니다. 정일권이 담요를 꽉 감싸며 윤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정일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구나. 제 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새벽이 오기 전 윤서아는 잠들지 않고 동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현우의 사진이 들어있는 낡은 지갑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지갑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현우야. 고모가 반드시 끝을 낼게. 동굴 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윤서아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강호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산을 완전히 포위한다. 헬기도 띄울 거야. 이번엔 반드시 찾아낸다. 폐가로 돌아온 김동현이 최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누나가 회장님 모시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내일 헬기까지 띄운대요. 최 박사가 긴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네. 내가 수소문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지. 동현이 자네는 절대 눈에 띄지 말게. 동굴 안에서 정일권이 잠든 사이 윤서아는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열쇠였습니다. 윤서아가 USB를 꽉 쥐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버텨야 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동굴 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설악산 깊은 산골짜기는 다시 하얀 침묵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새벽 첫빛이 동굴 입구를 비출 무렵 윤서아는 정일권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정일권이 뻣뻣한 몸을 일으키며 신음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 같소? 윤서아가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을 꺼내 정일권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마시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걸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동굴을 나서려는 순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아가 재빨리 정일권을 나무 그늘 아래로 끌고 가 몸을 숨겼습니다. 헬기 한 대가 산 위를 낮게 선회하며 지나갔습니다. 헬기 안에서 이강호가 쌍안경으로 산을 훑으며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계곡 쪽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동굴이나 은신처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확인하고. 헬기가 지나가자 윤서아가 정일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무 그늘로만 움직입니다. 하늘에서 보이면 끝이에요. 두 사람은 울창한 숲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정일권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 개울가에 도착한 윤서아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잠깐 쉬어가죠. 물도 보충하고. 정일권이 바위에 앉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서아가 개울물에 손을 담그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현석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겁니까? 정일권이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요.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소. 하지만 제가 사업에만 몰두하는 동안 그 아이는 돈과 권력의 맛을 알게 됐소. 윤서아가 물병에 물을 채우며 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몰랐습니까? 아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정일권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어렴풋이 알았소. 하지만 모르는 척했소. 제 아들이니까, 제가 키운 후계자니까. 그게 제 가장 큰 죄요. 윤서아가 물병을 정일권에게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죗값을 현우 같은 무고한 사람들이 대신 치렀네요.
정일권이 물병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제가 직접 끝을 내야 하는 거요. 제 손으로 만든 괴물은 제가 처리해야 하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윤서아가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추적견을 풀었네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정일권이 일어서려 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윤서아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일권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가야죠. 윤서아가 정일권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서아가 급하게 주변을 살피다가 폭포 뒤편의 좁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로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차가운 물보라를 맞으며 폭포 뒤편의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추적대가 개울가까지 다가왔습니다. 이강호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발자국이 끊겼어. 물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 상류와 하류 양쪽을 다 뒤져. 부하 직원이 폭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폭포 뒤도 확인해 볼까요? 이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기는 공간이 없어. 그냥 바위벽일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곳 찾아봐. 추적대가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자 윤서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일권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일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춥소. 너무 춥소. 윤서아가 급히 정일권을 폭포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마른 겉옷을 정일권에게 입히며 말했습니다. 버티세요. 조금만 더 가면 최 박사님이 준비해 둔 곳이 있어요. 정일권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윤서아는 정일권을 부축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1시간을 더 걸어 두 사람은 깊은 숲속에 숨겨진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최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 회장님, 무사하구먼. 최 박사가 급히 정일권을 안으로 안내하며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윤서아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최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동현이한테 연락받고 급히 왔지. 여기는 옛날 밀렵꾼들이 쓰던 오두막인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며칠은 안전할 거야. 정일권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최 박사가 정일권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많이 무리하셨군요. 일주일만 더 일찍 움직였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윤서아가 창밖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마을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 박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완전 난리야. 이강호 그놈이 현상금까지 걸었어. 정일권 회장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1억 원을 준다고. 정일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아들놈이 그렇게까지. 윤서아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있어요. 이 안에 정현석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최 박사가 USB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 건가? 윤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가야죠. 직접 언론사에 넘기고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일권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길에 제 아들이 깔아놓은 함정이 얼마나 많을지. 윤서아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서 해안도로를 타고 돌아갈 겁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해안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차를 구해줄 수 있을 거야.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오두막 안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일권이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산에 올라와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구먼. 돈과 권력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다 잃었소. 윤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정일권이 윤서아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윤 씨,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은 뭘 할 거요? 윤서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우 무덤에 가서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로 돌아갈 거예요. 제대로 된 정의를 지키는 경찰로요. 정일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소.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현우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재단도 만들겠소. 윤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이기고 나서 하세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오두막 밖으로는 여전히 수색대의 불빛이 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가 나무 바닥에 지도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하지. 해안까지는 이틀이면 도착할 거야. 윤서아가 단검을 손질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정일권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의 눈빛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윤서아와 정일권은 최 박사의 안내로 해안 쪽 산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일권의 걸음은 이제 제법 빨라졌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낮고 무거운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여러 대의 군용 헬기가 산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가 쌍안경으로 헬기를 살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군용 헬기예요. 정현석 그놈이 어떻게... 최 박사가 무전기로 급히 연락을 받고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아, 큰일이야. 정현석이 해외 용병 조직을 고용했대. 검은 늑대단이라는 곳인데 열화상 드론까지 동원했다고 해. 정일권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제 아들놈이 그렇게까지... 윤서아가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다 들킵니다. 당장 움직여야 해요. 세 사람이 서둘러 움직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작은 드론 여러 대가 나타나 산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빛을 내뿜는 열화상 카메라가 숲속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급히 가방에서 은박 담요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몸을 감싸세요. 열화상을 피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은박 담요로 몸을 감싸고 큰 바위 아래로 숨었습니다. 드론이 바로 위를 지나갔지만 다행히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산 아래쪽에서 무장한 용병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호가 확성기를 들고 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일권 회장님, 저항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부회장님께서는 회장님의 안전을 보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일권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안전을 보장한다고? 웃기는 소리군. 윤서아가 지도를 펼쳐보며 급히 판단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어요. 이대로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최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계곡? 지금 계곡물은 빙점 이하야. 들어갔다간 저체온증으로. 윤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사님은 여기서 빠져나가세요.
우리 때문에 박사님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요. 최 박사가 윤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해. 꼭 살아서 나가야 해. 최 박사가 반대편 길로 떠나고 윤서아와 정일권은 계곡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무 뒤에서 용병 2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거기서 용병이 총을 겨누는 순간 윤서아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단검으로 한 명의 손목을 찔렀습니다.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고 윤서아는 돌아차기로 다른 용병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두 용병이 쓰러지자 윤서아가 정일권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세요. 하지만 총성이 울려 퍼졌고 윤서아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아가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정일권을 끌고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더 많은 용병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이강호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놓치지 마. 저들은 계곡 쪽으로 도망가고 있다. 윤서아와 정일권이 계곡 끝 절벽에 도달했을 때 뒤에서는 10여 명의 용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강호가 천천히 다가오며 비웃었습니다. 끝이야, 윤서아.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순순히 회장님을 넘겨. 윤서아가 어깨에 총상을 손으로 누르며 피를 흘리면서도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끝은 개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정일권이 윤서아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당신들이 원하는 건 저요. 이 여자는 놔주시오. 이강호가 권총을 꺼내 정일권을 겨누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승에서요.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윤서아가 정일권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뛰어내려요. 두 사람이 절벽 아래 계곡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차디찬 계곡물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마비시켰지만 윤서아는 정일권의 옷깃을 놓지 않았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며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긁혔지만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10분쯤 흘러갔을까 윤서아가 간신히 강변의 큰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정일권을 바위 위로 끌어올리고 자신도 기어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몸으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윤서아의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일권이 떨리는 손으로 윤서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윤씨, 괜찮소? 어서 지혈을 해야 하오. 윤서아가 가방에서 비상 의료 키트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일권이 키트를 받아 서툴게나마 윤서아의 상처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조금만. 윤서아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붕대를 감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일권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것도 못하겠소? 강 건너편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병들이 여전히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움직여야 해요. 여기 있으면 들켜요. 정일권이 윤서아를 부축하며 답했습니다. 이젠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요. 저를 믿으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윤서아의 의식이 흐려져 갔지만 정일권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윤씨.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하오. 현우를 위해서라도.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부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정일권이 윤서아를 업고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어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정일권이 급히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오.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소. 어부가 두 사람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불부터 쬐고 윤서아를 따뜻한 아궁이 옆에 눕히고 어부가 약초차를 끓여왔습니다. 정일권이 윤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버티시오. 꼭 버티시오. 당신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윤서아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고모가 약속을 지킬게. 밤은 깊어갔고 작은 오두막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망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부의 오두막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서아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습니다. 정일권이 젖은 수건으로 윤서아의 이마를 식히며 불안한 표정으로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소. 이러다 정말 위험한 것 아니오? 어부 박혜수가 약초를 다리며 대답했습니다. 총알이 뼈는 안 건드렸지만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한데 여기는 약도 변변치 않아서요. 정일권이 주먹을 쥐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다 제 탓이오. 저 때문에 저런 젊은 사람이. 박혜수가 정일권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자책하실 시간에 기도나 하세요. 저 여자분 눈빛만 봐도 아직 포기 안 했어요. 그날 밤 윤서아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고모가 늦어서. 정일권이 윤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당신은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소. 제발 버티시오. 새벽녘 윤서아의 열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체력이 보통이 아니군요. 하지만 안심도 잠시 오두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일권이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용병 2명이 해안을 따라 수색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혜수가 재빨리 윤서아를 오두막 뒤편의 작은 창고로 옮겼습니다. 여기 숨어 계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시고. 정일권이 창고 안에서 윤서아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용병들이 오두막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박혜수가 천천히 문을 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오? 용병이 오두막 안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못 봤나? 여자 하나, 노인 하나. 박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소. 나는 혼자 사는 늙은이일 뿐이요. 바다에서 고기나 잡으며 살고 있소. 용병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박혜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뭐가 좋겠소? 그냥 가시오. 용병들이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해안가에 자리를 잡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수가 창고로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놈들이 근처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움직일 수가 없겠어요. 정일권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박혜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제 배로 바다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육지로는 못 빠져나가요. 윤서아가 가까스로 눈을 뜨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좋네요. 바다로. 정일권이 윤서아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걱정했소. 윤서아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죽지 않아요. USB는 안전한가요? 정일권이 품에서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있소.
걱정 마시오. 윤서아가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낮 동안 정일권은 창고 안에서 윤서아를 돌봤습니다. 약초차를 입에 대주고 상처를 다시 소독하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윤서아가 잠시 의식을 차리고 정일권을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일권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의 은인이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죄를 대신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현우 군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지켜야 하오. 윤서아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은인이라니. 저는 그냥 복수하려고. 정일권이 윤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단순히 복수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이요. 그게 당신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박혜수가 창고로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밤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배를 띄울 시간입니다. 정일권이 윤서아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버티시오. 조금만 더. 세 사람은 오두막 뒤편의 좁은 길을 통해 배가 있는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선착장 근처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용병 한 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박혜수가 손짓으로 두 사람을 바위 뒤에 숨겼습니다. 용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그때 윤서아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용병이 재빨리 돌아서며 총을 겨눴습니다. 누구야? 정일권이 윤서아를 안고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병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박혜수가 큰 돌을 들고 용병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용병이 쓰러지자 박혜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빨리 배로. 곧 다른 놈들이 올 겁니다. 세 사람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박혜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가 선착장을 떠나는 순간 해안가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강호와 용병들이 달려와 배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수가 배를 지그재그로 몰며 소리쳤습니다. 엎드리세요. 총알이 배의 선체를 뚫고 지나갔지만 배는 계속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배가 사라지자 이강호가 분노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놓쳤어. 부회장님께 뭐라고 보고하지? 배 위에서 정일권이 윤서아를 꽉 안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소? 윤서아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혜수가 배를 몰며 말했습니다. 2시간이면 속초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육지로 올라가세요. 정일권이 박혜수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우리를 왜 도와주시는 거요? 박혜수가 파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도 10년 전에 부실 공사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당신들 보니까 제 아들이 생각나더군요. 윤서아가 박혜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일권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하오. 정말 죄송하오. 박혜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그냥 당신들이 이기세요. 그게 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배는 어둠 속을 가르며 육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윤서아가 정일권의 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정일권이 윤서아의 등을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끝을 내는 거요. 반드시.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속초 항구에 도착한 윤서아와 정일권은 박혜수의 도움으로 육지에 내렸습니다. 박혜수가 정일권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이기십시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일권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서아가 어깨 통증을 참으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김동현에게서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연락 주세요. 윤서아가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아, 나야. 동현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살아계셨구나.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윤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가고 있어. 강남 쪽 은신처에서 만나자. 형사들한테도 연락해.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낡은 인쇄소 지하에 위치한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동현이 달려나와 윤서아를 껴안았습니다. 누나, 정말 걱정했어요. 윤서아가 동현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안. 걱정 끼쳤네. 은신처 안에는 과거 윤서아와 함께 일했던 형사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형사가 윤서아의 어깨 부상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부상이 심한데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셔야죠. 윤서아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 윤서아가 테이블에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정현석의 모든 비리가 들어있어. 비자금 조성, 부실 공사, 정치인 매수, 전부 다. 형사들이 USB 내용을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현석은 끝입니다. 바로 검찰에 넘기죠. 정일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검찰도 제 아들한테 매수됐어요. 지금 넘기면 증거가 묻힐 겁니다. 윤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겁니다. 정현석의 회장 취임식이 이틀 후잖아요. 그 자리에서 회장님이 직접 나타나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장은 경호가 삼엄할 텐데요.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 윤서아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정면으로는 못 들어가죠. 하지만 태성그룹 본사 건물 지하에는 옛날 방공호로 쓰던 통로가 있어요. 거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일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제가 회장일 때 비상용으로 만든 통로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음 이틀 동안 윤서아와 팀원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 윤서아가 거울을 보며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깨에 붕대가 셔츠 밖으로 비쳐 보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일권이 넥타이를 매며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서아가 다가와 정일권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정일권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소. 저 안에서 제 아들과 마주할 때입니다. 오후 2시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꽃장식과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현석이 무대 뒤에서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강호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곧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현석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이 회사는 완전히 내 것이야. 하지만 그 순간 건물 지하에서는 윤서아와 정일권이 비밀 통로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손전등으로 어둠을 비추며 앞장섰습니다. 조심하세요. 계단이 가파릅니다. 두 사람이 지하 통로를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이준혁 형사가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우리는 언론사 기자들과 대기 중입니다. 신호만 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윤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회장님이 무대에 오르면 바로 들어와.
오후 3시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현석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바로 그때 대강당 뒤편 문이 열리며 정일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정현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정일권이 중앙 통로를 따라 무대를 향해 걸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세라니?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가? 강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정현석이 이강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네를 당장 끌어내.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그때 윤서아가 무대 옆문으로 들어와 정현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경찰이야. 윤서아가 배지를 보이자 경호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정일권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아들 정현석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일권이 USB를 꺼내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제 아들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부실 공사로 인한 인명살상, 정치인 매수. 정현석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정일권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 했어. 그것도 모자라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지. 현우라는 젊은이를 기억하나? 정현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준혁 형사와 동료들이 영장을 들고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현석,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현석이 무대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윤서아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끝이에요, 정현석?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정현석이 윤서아를 밀치려 하자 윤서아가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윤서아가 수갑을 채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죽은 현우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의 심판을 받으세요. 정일권이 무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다. 강당은 혼란에 빠졌지만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윤서아가 정일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정일권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정현석과 이강호가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윤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품에서 현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고모가 약속 지켰어. 정현석과 이강호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아는 경찰청 특수수사대 팀장으로 정식 복직했습니다. 복직 첫날 윤서아가 경찰청 건물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이준혁 형사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기다렸어요. 윤서아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다들 고생 많았어. 김동현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건넸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윤서아가 꽃다발을 받으며 동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날 오후 윤서아는 경찰청장실로 호출받았습니다. 청장이 윤서아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팀장, 이번 일로 억울하게 떠났던 명예를 되찾았소.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윤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잘 알겠소.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힘써 주시오. 며칠 후 정일권이 윤서아를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일권이 서류 봉투를 꺼내 윤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일권이 대답했습니다. 현우 재단 설립 서류요. 부실 공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당신을 이사로 모시고 싶소. 윤서아가 서류를 펼쳐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정일권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온 재산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했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요. 당신이 함께 해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소.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도 기뻐할 거예요. 정일권이 커피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정의를 위해. 윤서아가 잔을 들어 정일권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주말 윤서아는 현우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묘지에는 현우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우야, 고모 왔어. 윤서아가 가방에서 낡은 운동화 한 짝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바로 그 운동화였습니다. 고모가 약속 지켰지? 너를 죽게 만든 놈들 전부 잡았어.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윤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고모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바람이 살랑 불어 윤서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현우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아가 운동화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고모는 다시 경찰로 돌아갔어. 너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지킬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윤서아가 일어서서 묘지를 둘러보니 멀리서 정일권이 꽃다발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일권이 윤서아 옆에 서서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현우군, 제가 너무 늦게 왔소. 용서해 주시오. 정일권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서아가 정일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세요. 현우는 이해할 거예요. 두 사람은 묘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일권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에요. 정일권이 윤서아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윤 씨, 앞으로 어떻게 살 거요? 윤서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세상. 정일권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소. 남은 인생을 그 일에 바치겠소. 한 달 후 현우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사무실에는 피해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윤서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부실 공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현우 같은 아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윤서아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정일권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먼 길 왔소, 윤 씨. 윤서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먼 길 왔죠. 정일권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악산 깊은 산골짜기에서 만났을 때는
둘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 서 있네요.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을 구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요. 정일권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갔을 거고 제 아들은 여전히 악행을 저질렀겠지요. 당신이 저를 살렸고 저를 통해 정의를 세웠소. 윤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청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팀장님,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비리 건인데 긴급합니다. 윤서아가 정일권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일이 생겼네요. 정일권이 윤서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시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윤서아가 가방을 챙기며 웃었습니다. 재단 일은 잘 부탁드려요, 이사님. 정일권이 경례하듯 손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맡기시오. 윤서아가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현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고모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서울의 거리를 걷는 윤서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긴 여정은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고모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윤서아가 경찰청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가슴속 배지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멀리 태성그룹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때 거대한 악의 요새였던 그곳은 이제 정의의 심판을 받은 후 새로운 경영진 아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은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우야, 고맙다. 내 덕분에 고모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바람이 살랑 불어 윤서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 수고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청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그녀가 걷는 길에는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복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정의를 지키는 한 여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